네, 안녕하세요. 네, 메디코아의 이시국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하기로 했던 웨비나 6차 관련해서 이제 1시 10분이 돼서 일단은 먼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다 이제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중간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참가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일단은 교육하는 동안에는 그 마이크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그 교육이 끝난 후에는 어떤 질의응답하는 또 시간을 또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때 같이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 또 답변을 또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6차 요리나 관련해서는 그뭐 반복해도 부족하겠죠. 네, HRV라든가 HRV 이론에 대한 배경 설명하고 주된 측정에 이제 자율신경계의 기능 검사,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어떤 혈관 건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필드에서 또 주로 많이 나왔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드리는 그런 교육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마지막 이제 웨비나가 될 거고요. 내년에도 지금 거의 한 2개월에 한 번꼴로는 현재 좀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순서에 의해서 우리 그 메디코와 그 연구소장님이신 정기산 박사님 모시고서 HRV 이론과 자율신경계 관련한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준비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어,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메디코아 연구소의 정기성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기공학인데 그 전기공학 중에 이제 생체전기를 전공했죠. 그래서 생체전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HRV라는 걸 하게 됐고, 제가 HRV를 시작한 게 19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딱 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오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느냐고 묻지 마세요. 잘하느냐고 묻지 마시고 제일 오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HRV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중에 가장 짧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스타인백이 그 한 말인데 그 이제 소설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그 세균보다도 슬픈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훨씬 더 빨리 사람들을 좀 망가뜨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적어봤고요. 사실은 이거는 미리 알아둬야 할 지식은 아닙니다. 지금 미리 알아둬야 할 지식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게 이제 원래 건강한 사람의 몸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그 우리 몸은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해서 24시간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안정돼 있고 오후에 이제 뭐 업무하고 스트레스 받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흥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되면은 이제 좀 안정감을 취하고 이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오전에 HRV 측정하고 오후에 측정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병든 몸이죠. 그래서 HRV 검사하고 APG 검사라는 거는 우리 몸의 기질적인 상태. 그러니까 기질적인 상태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사실 5분 후에 10분 후에 오전 측정하고 오후 측정하고 달라요. 그리고 5분 후에 측정해도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 상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침을 꼴딱 삼켰는데 침을 꼴딱 삼켜도 하트레이트가 한 4, 5 정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HRV 검사고 HRV 장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APG 장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생님들은 자꾸 재현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현성이라는 것은 그 기질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고 기능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했나요? 기능적인 상태를 보기 위한 거고 기질적인 상태 그 기질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베이스라인, 이걸 보기 위한 검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RV 검사는 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체온 재가지고 열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은 맞는데 이 고혈압이 어떤 원인에서 오는 어떤 질환에서 온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냥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RV가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어떤 병이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감신경이 흥분했고 안 했고 이걸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까지 알기는 조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RV는 변한다. 그 다음에 HRV는 어떤 질환을 콕 집어서 진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체온은 뭐, 측정하는 부위나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다.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HRV가 뭔지, 세 번째 HRV 인덱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 HRV 측정하고 결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범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RV 결과 해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율신경계를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HRV가 자율신경계를 평가하기 위한 굉장히 손쉬운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면 제가 적어 놓은 게 이제 10가지 증상인데 이게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 답답하거나 쉽게 피로고 뭐 감기 잘 걸리고 참을미 잘하고 더위 추위 잘 타고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 다음에 잠자기 힘들고 두통 있고 현기증 있고 눈이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트림, 배가스 이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만 해도 이제 꽤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인데 이게 이제 항상성 유지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검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검진으로는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성, 뭐 특발성, 본태성 뭐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 이 신경성, 특발성, 본태성이라는 이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원인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이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HRV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신경계고,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감신경은 주로 우리가 이제 동공 확장, 땀 분비 촉진, 심박수 증가, 이건 우리가 이제 셀리에가 말했던 fight or flight인데, fight나 flight는 어쨌든 도망가든 싸우든 그거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동공 수축하고 땀 분비가 되고, 심박수 감소하고, 혈관은 확장되고, 기관지 수축하고, 위장관 운동,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망가는데 소화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교감 신경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음소거를 하시면은 저는 예, 지금 들리시죠? 예, 지금 자율신경계 이제 항상성 조절 사례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누워 있을 때입니다. 여기 누워 있을 때 보면은 혈액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면 혈액이 하지로 몰립니다. 하지로 몰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분명히 이제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 리플렉스 리스폰스가 일어나서 그 이제 심장 박동을 갖다가 이제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혈압을 상승시켜 가지고 뇌 쪽으로 혈류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면은 항상성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뭐 어지럽거나 블랙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뭐 요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트레이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트레이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그 건강이나 피트니스 수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요. 심혈관계 건강 지표다라는 거죠. 체력 수준. 2002년도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하트레이트 가지고 그 선수 선발한 건 아시죠? 그러니까 뛰기 전 하트레이트하고 뛰고 나서 하트레이트 사이에 이 심장박동의 차이가 적은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차이가 적은 사람이 지구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훈련이나 피로,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수하면 심박동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성 감염 또는 이제 뭐 체온이 올라가도 이제 우리가 하트레이트가 조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약물, 특히 우리가 꼭 병원에서 주는 약물이 아니더라도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우리가 담배 피울 때 니코틴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하트레이트를 거의 10 가까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 먹기 전, 그 다음에 이제 담배 피기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거 작동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제가 찍은 삼성워치로 찍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규칙적으로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정밀한 잣대를 가서 대고 보니까 이 간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차이를 가지고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다. 그럼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왜 생기느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항상 기량작용을 하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좀 가라앉게 돼 있고, 그 다음 부교감신경계가 이제 흥분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좀 낮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박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심장박동은 느리고 규칙적이다. 뭐가 틀렸습니까? 안정을 취하면 느린 것 맞죠?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느리면은 심장박동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움직일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박동은 불규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나 그게 되면은 심장박동 간격이 좁아져서 거기에 움직일 폭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 빨라지면서, 맞죠? 요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격이 좁아들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제 불규칙한 심장박동은 부정맥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HRV의 발생 기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뇌가 있죠. 뇌에 이제 자율신경 중추도 있으니까 그 중추신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입니다. 이제 뭐 호흡 신호도 있고, 이제 혈압 신호도 있고, 뭐 카디악 아웃풋도 있고, 이제 뭐 온도 조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중추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자율신경 중추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추신경계도 같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 주로 이제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채널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니까 그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릅니다. 그 하이 프리퀀시라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겁니다. 그 보면은 주기가 거의 이제 보면은 한 4초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계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주기가 한 10초 정도 됩니다. 10초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그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데 이렇게 단순한 두 개의 파형만 합치더라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저런 파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지금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의 크로즈 루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장치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굉장히 비선형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주파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신경계, 호르몬계 사이의 역학적 시스템 사이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호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복잡한 심장박동 변이가 건강한 상태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한 25년 전에, 25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그 데이터인데, 제 후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이제 50이 넘었죠. 지금 보면은, 방학 기간 중에 보면은, 그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지글지글한 모습이 복잡해지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것보다는 단순해지죠.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하트레이트도 같이 올라갑니다. 주파수 분석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그 HF 성분,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도미넌트 하다가 부교감신경이 줄어들면서 LF, 교감신경들이 이제 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험 스트레스에 의한, 그러니까 이 시험 스트레스도 논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간이 이제 바뀌었는데, 방학 기간, 시험 기간이라고 바뀌었는데, 그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먼저 측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을 이제 산수하는 그 계산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그 측정하면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그 부교감신경 확 줄어들고 교감신경 확 올라가고 이거 이제 눈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 HRV 인덱스의 의미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을 쭉 봤더니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기계가 다 틀리세요. 지금 뭐 바디 체커라는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화면을 보실 거고 이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센서는 PPG 센서죠. 그래서 그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이렇게 한글화된 거를 보실 테고 그 다음에 또 SA3000U라는 장비를 쓰신 분들은 여기 그 장비가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글보다는 수치 또는 이제 영문명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SA3000U 같은 경우에는 또 ECG 센서를 쓰죠. 그래서 사실은 센서 특성과 이제 센서 특성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ECG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PPG는 측정은 편한데, 노이즈 같은 것들이 타고 들어갈 그 여지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그 HRV 인덱스 중에 많이 보시는 게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죠. TP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토탈 파워입니다. 토탈 파워고 이거는 이제
ULF, VLF, ULF는 이제 울트라 로우 프리퀀시고 VLF는 베리 로우 프리퀀시고 이거는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되는데 ULF는 우리가 이제 최소 주기가 5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쇼텀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 홀터 ECG를 가지고 이제 분석할 때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분석하지 않고요. VLF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쇼텀 분석에서 이제 몇 개 파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몇 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정신과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측정을 하긴 하세요. 그러면 이제 VLF로 혹시 보시고 싶을 때는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 3분보다는 5분을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F는 주로 교감신경계입니다. HF는 미주신경,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흡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 TP는 전 주파수 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P하고 약간 유사한 것이 SDNN입니다. SDNN은 이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한글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된 거는 우리 메디코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붙인 건 아니고요.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가지고, SDNN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더라 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거고, 요 용어들은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활동 모두가 이제 SDNN에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긴 한데, 심장병 이력이 있으신 분들,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심장 위험 계층화를 위해서는 이제 골든 스탠다드다. 그래서 논문들에 보시면은 이제 암 환자 아니면 이제 심장 질환자의 생존율 이야기할 때 SDNN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회 수축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이 하면 SDNN이 커지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LF, HF 레이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LF가 분자에 있고, 그 다음에 HF가 분모에 있고, 이게 이제 교감신경계고, 요게 이제 부교감신경계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낮게 되면은, 낮은 LF, HF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하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LF, HF가 높으면은 교감신경이 우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감신경이 우세하다는 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제 높다라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이야기할 때는 LF-HF 레이쇼나 아니면 뭐 LF 논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스트레스, 요게 이제 조금 저희 이제 메디코어 장비의 독특한 지표예요. 요거는 우리가 HRV 스탠다드 TFT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메디코어 고유의 어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SI는 피지컬 스트레스 인덱스의 약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귤레이션 시스템에 가해주는 프레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질환이 있는데 어떤 치료 전, 치료 후 내지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를 주기 전, 후 이걸 할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PSI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트레이트는 아까 설명드렸죠. 하트레이트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수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맥인 경우 있습니다. 서맥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국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서 이제 서맥의 기준이 60입니다. 60이 이하 안정 상태에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6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보면은 마라톤 선수나 아니면 지구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선수들 같은 경우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동호회에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 상태에서 하트레이트가 이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하트레이트가 낮으면은 베리어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트레이트가 낮다라는 건 RR 간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 상태에 있는 그 하트레이트 소맥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 상태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빅맥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맥이라 하면 원래 이제 그 AHA 기준에 의하면은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운동 정말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심장에 카디악 아웃풋이 작거나 아니면은 그 심장이 이제 좀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제 커피나 흡연 같이 이제 그 어떤 약물에 의한 것들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어떤 병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하트레이트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거 이유를 조금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F를 피로도라고 이제 이야기 표현한 이유는 LF는 원래 교감신경 지표죠, 그죠? 교감신경 지표인데 이걸 갖다가 피로도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한 이유는 그 LF가 떨어지면은 그 만성 피로 환자한테서 LF가 떨어진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급성 스트레스일 경우에는 LF가 올라가죠.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화가 되면은 LF도 떨어지고 HF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다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이 LF에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좀 두드러지더라. 그래서 피로도 아주 이제 극심한 피로나 피로도가 높은 환자들한테선 이 교감신경의 활동도 같이 떨어지더라.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체 에너지의 소실 이걸로 이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LF를 피로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혈관 단계는 뒤에 이제 우리 김난희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PPG 센서를 통해서 이제 얻은 맥파를 갖다가 두 번, accelerate라는 말은 이제 가속도죠. 한 번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 맥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속도 매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A, B, C, D 있는데 요 각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요렇게 이제 높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혈관 순환이 괜찮은 거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거나 어떤 혈관의 노화에 따라서 각도가 이제 점점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논문의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화에 따라서 A와 B 사이의 각도는 점점 높아지고 A와 D 사이의 각도는 낮아지더라.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더라. 그래서 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혈관 단계를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HRV 인덱스나 이제 APG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5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RV 결과 해석하실 때, 이 HRV가 워낙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요 5가지는 반드시 이제 체크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박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자, 보겠습니다. 이상 심박수가 이제 원래 3분 기준으로 6개입니다. 이 6개는 이제 통계적인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2%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생기는 정도인데, 6개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트레이트가 이제 기회 수축이 발생하면 그걸 빼냅니다. 삭제를 하긴 하지만, 6개 이상이면은 파워 스펙트럼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6개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 기회 수축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2배 정도까지 발생해도 좋습니다. 이게 신장 발달이 워낙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 수축이 어른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심박수 예를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요 상태, 요걸 갖다가 이제 하트레이트 보시면 요 박동 간격하고 요 박동 간격은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시죠? 이걸 갖다가 이제 타코그램으로 그려서 보면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이런 파형이 나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엑토픽 빛이 120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SDNN이 140이에요. SDNN 무지 좋게 나왔죠. 좋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심박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0에서 100 사이는 어느 정도 정상인데 그걸 벗어났을 경우에 이제 뭐 노화가 진행돼도 60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심박수가 60 이하 또는 100 이상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낮은 건 괜찮은데 사실은 운동선수들도 심장마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VLF TP 비율, 이거는 지금 SA3000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좀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지금 바디 체커 같은 경우에는 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이 흔들린다, 베이스라인이 흔들린다라는 게 보면은 지금 이게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측정 시 불안정한 자세 또는 움직임 아니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불안정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는 명상이나 의도적인 호흡 조절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VLF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8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요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LF나 HF가 파형이 없잖아요. VLF만 있고. 그래서 요 출렁이의 원인을 조금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측정 중에 심호흡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정신과 병원 같은 데 오시는 분들은 명상 같은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서 조금만 조용해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심호흡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심호흡한 사람들의 파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타코그램 보시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이 주기가 뭐 본인의 이제 폐활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초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게 10초 이상 되면은 이 피크가 LF 쪽에 피크가 확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네요가 아니라 이거는 심호흡 때문에 SNS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NN이나 TP가 이제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SDNN이 15 미만이거나 100 미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분은 측정하시고 하루 그 다음날 돌아가셨고, 이분은 이제 사흘 후에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SDNN이 6.98이니까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RMSSD는 더 높죠. 더 낮죠. 이제 4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 TP가 이제 3.52,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런 분들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굉장히 균형으로 잘 잡혀 있군요. 또는 정신적 감정 상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보통이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오류라는 겁니다. 이분은 정신경계가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진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균형 이런 걸 논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라는 거, 그 5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혹시 뭐 질문이 있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이재호 부장님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장 발표해주는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임상연구계 진란이 이제 임상팀장님이 우리 혈관 쪽하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 보통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일단은 안내하는 자리를 교육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열의를 가지고 이제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혈관 건강 검사, 그러니까 혈관 건강 검사 활용 및 기존에 우리 HRV랑 혈액순환 검사에 대한 결과지에 대한 해석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질문을 몇 가지 해주셨던 분들도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Q&A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께 교육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메디코와 임상연구팀입니다. 팀장으로서 하고 있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혈관 건강 정보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 혈액순환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혈관외과 교수가 혈관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혈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관인데요. 우리 피라고 하는 부분은 각종 영양소, 산소 등등 인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이거를 우리 인체 곳곳에 운반하는 시스템, 운반 역할이 우리가 이제 혈관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피가 막힘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고 질병이 오고 식생활, 흡연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 인체 위급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혈관이 막힌다든지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그래서 미세하게 우리에게 SOS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관이다. 혈관 관리가 생명 관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혈관 질환을 살펴봤더니 동맥의 혈관 협착이라든지 폐색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동맥 허혈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동맥경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서는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혈액순환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적인 혜택으로서 이미 막힌 부분을 뚫어준다든지, 혈관 성형을 한다든지, 우회수를 한다든지, 막힌 부분에 또 혈관을 뚫어주고 스턴트를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병원에서의 혈액순환을 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요. 또 약으로는 혈관 확장제라든지 혈소판제라든지 등등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을 복용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는 줄기세포 임상 시험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혈관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상이 생겨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그때까지 막히기 전까지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셀프로 강화제를, 개선제를 이렇게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혈액이 내 몸을 살리는데 병에 걸리게 되는 원리를 자세히 다시 한번 피와 혈액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피가 흐름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피가 굉장히 끈적하거나 탁해서, 우리 전신에 있어서 거의 세포는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피가 탁하면 이런 영양이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전신에 우리
60조 이상의 세포를 노폐물을 잘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또 피가 흐르면 정체가 되고 이런 두 가지가 조화가 돼서 탁해지고 엉켜진 피는 결국은 끈적끈적하게 되면 반복이 되게 되면 동맥경화가 오고 순환장애가 와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손발저림, 수족냉증 등등 올 수 있고 어, 암 쪽으로는 암으로도 올 수가 있잖아요. 염증이 생기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염증이 생겨서 가장 무서운 암으로도 올 수 있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각종 통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 대표적인 변성 질환이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혈액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뇌졸중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죠. 또 한마디로 면역계에도 문제를 미칩니다. 사실은 면역계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서 검사할 수 없지만 면역계에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결국은 그 근본적으로 크게 보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혈액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혈액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많이 접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거를 측정하는 거가 뭐 초음파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간단하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 맥파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맥파는 원리가 말 그대로 이 말초에서 디텍션 하는 건데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말초에서 디텍션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심장에서 우리가 매번 한 번씩 쾅쾅 심장이 뛸 때마다 말초까지 도달하는 타임은 한 0.16초 정도 그 사이에 계속 쾅쾅 뛰고 있죠. 그런데 이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관의 대동맥을 거쳐서 대동맥을 거쳐서 펌핑이 돼서 말초까지 압력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호로 그려내는 걸 우리가 맥파라고 하고요. 그 맥파는 결국은 우리가 그럼 어느 그 동맥이냐 정맥이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몸은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동맥에서 펑 튀고 나와서 온몸을 거쳐서 다시 또 정맥이 심장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 손가락 끝에서 디텍션 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손가락 끝에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광 센서, 우리가 측정하는 센서에 이 손가락 넣으면 거기에 빨간불이 나올 겁니다. 저기에선 광 센서가 나와서 여기에 혈관을 디텍션 합니다. 거기에 이제 특히 동맥과 정맥이 흐르면서 이제 모세혈관 흐르는데 이게 주로 펑펑 뛰는 가장 크게 디텍션하는 부분이 이제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디텍션하는 신호가 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맥파라고 하고 맥파는 기본 신호가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신호를 그냥 읽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중요한 신호가 중간에 이렇게 변곡점들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없어지는 경우,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이 흐름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미분을 해서 보게 되면 이 신호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보다는 2차 미분을 할 때 조금 더 신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저희가 2차 미분을 해서 보는 거를 가속도 맥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미분한 신호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각각 파형 분석을 하고 단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맥파는 이렇게 기본 베이직 파형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위에 베이직한 신호에 따라서 펌핑이 잘 되면 아래 이 신호 B 값이 베이스라인 A 값 대비 이 펌핑이 잘 되면 이 B 값 동맥이 탄력이 좋을수록 이 B 값이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탄력성의 리바운드 텐션을 한 다음에 다시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초 탄성도입니다. 결국은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두 번 미분해서 이렇게 그 동맥에 소프트 할수록 B 값이 많이 내려오고 꼬리가 올라가면서 이 D 부분은 짧게 요게 가장 베이직한 그 가속도 맥파의 기본적인 파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파형이
크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작게 남는 이런 파형을 이루면서 이 빛이 기울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혈관의 상태라든지 노화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값, D값을 토대로 주로 보고 있고 동맥 탄성도 말초 탄성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2라고 이제 마킹해서 아테리얼 동맥 탄성도, 페리페랄, 그래서 말초 탄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B값이 아래로 많이 내려올수록 좋고 이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혈관의 모양과 혈관 단계를 이렇게 표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혈관 단계가 1단계일수록 우리가 1단계부터 토탈 7단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혈관 노화에 따라서 건강한 파형일수록 1단계고 연령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단계가 7단계로 가고 있는데 레벨 1 1단계는 이 혈관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소프트하고 여기가 뭔가 그 플라그나 이런 껴있지 않는 아주 혈액순환 상태가 양호한 그룹이고요. 이제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혈액순환 상태가 나빠지고 중간에 플라그가 끼고 동맥경화가 진행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 2단계는 어느 정도는 혈액순환 상태가 좋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3, 4단계부터는 이제 주의를 요하고 5, 6, 7단계는 이제 정말 다른 정밀 검사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 나눠놓은 그룹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혈관의 노화 과정, 건강한 혈관은 이렇게 중간에 어떤 끼임 없이 혈관이 깨끗하게 잘 흐르지만 노화가 시작된 단계에는 중간에 지방도 끼고 플라그도 많이 껴서 여기 혈관의 흐름이 되게 좁아지는 거죠. 여기는 거의 노화 말기 단계처럼 이렇게 좁아져서 우리 지금 APG 파형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건강한 혈관이 1, 2단계 그룹에 속하고 이제 3단계부터는 여기 지금 이 파형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멈추고 여기는 역순으로 됐습니다. 5, 6, 7단계는 거의 역순 단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노화가 심하게 됐고 연령에 따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20대, 30대, 40, 50대까지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역순 단계부터는 이제 반드시 관리해야 되고 뭐 디지즈가 있나 고혈압이 있나 고지혈증이 있나 다른 혈액 검사라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보면 건강한 반복되네요. 1, 2단계는 이렇게 깨끗하고 여기 그 혈관도 이렇게 이 내막, 중막, 외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소프트하고 여기도 큽니다. 이미 이렇게 플라그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단계, 5, 6단계 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뇌졸중도 올 수 있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뭐 손발저림이 심한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폐렴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들도 이렇게 해봤었을 때 폐렴 환자의 사례인데 그 사람은 거의 5단계 수준에서 이제 치료가 되고 나서 3단계로 회복이 됐고 특히 당뇨 환자가 굉장히 손발저림이 좀 심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거의 5, 6단계 이상 또 중풍 환자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좀 호전되고 3단계로 왔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바디 체커와 맥펄스 두 가지에 대한 결과지 해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디 체커는 이런 식으로 결과지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측정을 했었을 때 전체 심박수가 평균 심박수가 나오고 그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도록 최고와 최저와 이상 심박수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드립니다. 최고 심박수와 최저 심박수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 여기에서 이상 심박수를 좀 구별해 놓을 수도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이게 뭐 110회다 여기가 뭐 30, 뭐 20, 아니 110회 여기서 반 이상 차이나 50회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상 심박수 나올 수 있고 이 차이가 지나치게 커도 문제가 됩니다. 평균 심박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상인인 경우에는 한 60에서 90 사이를 정상인의 평균 심박수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은 굉장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0회 이상이면 빈맥, 이제 한 5, 60회 이하면 서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 심박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맥이 있거나 움직였거나 심하게 움직였거나 그럴 때 부정맥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줍니다. 이게 보통 한
7회 이상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부정맥을 본인이 느낄 정도로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병원에 한번 내원해 보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상 심박수가 있는 경우는 처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타났다가도 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이제 병원 내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검사를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주요한 지수인 전체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SDNN,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내는 PSI, 또 멘탈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MSI 모두 종합해서 또 종합 점수로도 내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자율신경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수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 능력이 강하고 건강하다. 점수가 낮을수록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그 다이아그램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 능력,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녹색 존에 오면 전체적인 지수가 모두 다 그 연령 대비 보통 표준이고, 이 안쪽으로 빨간색 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컨디션도 안 좋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 존 바로 위에는 이제 매우 나쁨보다 나쁨 상태에 이르는 그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수화해서 이렇게 정리했고, 이게 다 성별 연령별 레퍼런스에 맞게 해놓은 거니까 이게 보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이 중에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은 토탈 파워라고 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지컬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는 멘탈 스트레스, 그리고 LF는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피로도.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논문이 나왔습니다. 피로를 조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감의 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LF가 교감의 파워 보고 있고요. 이제 맥펄스도 이제 약간의 그 결과지가 조금 달라서 맥펄스에서는 HRV 파라미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찌글찌글한 그래프가 이렇게 좀 클수록 건강하죠. 그래서 3분 동안 심장의 박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이 클수록 좋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평균 심박수 보여주고 이상 심박수도 보여줍니다. 평균 심박수는 동일하게 그 바디 체커랑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눈에 좀 쉽게 보기 쉽게 이렇게 또 막대 그래프로 또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에 대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을 토탈 파워라고 하고, 여기에 지금 이 I존으로 검정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연령 대비 표준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으면 좋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LF가 교감이고 HF가 부교감이다 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F가 교감이 떨어지면 굉장히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수면 부족, 또 HF가 떨어지면 만성 스트레스, 기능성 소화장애. 결국은 이런 거는 이제 거기에 특징적인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부교감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이 모두 합이 토탈 파워입니다. 토탈 파워는 우리가 또 임상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검사랑 비교했었을 때 면역력과의 상관관계도 있고요. 염증 지수와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토탈 파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감, 부교감을 또 막대 그래프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밸런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는 비슷하거나 교감이 약간 우세하거나 아침에는 교감이 약간 우세하고요. 오후가 되면 부교감이 약간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비슷한 게 제일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안 좋습니다. 교감이 지나치게 우세하거나 부교감이 지나치게 우세하면 그걸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교감이 지나치게 우세한 사람들은 수면장애라든지 긴장될까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 부교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르사지 상태, 거의 기진맥진,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의 우울 모드, 감정 상태로 보면 우울 모드. 부교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우리가 오후가 되면 약간 졸립잖아요. 그 어떤 소화 기능 움직일 때도 부교감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조절 능력, 피로도, 심장 안정. 자율신경 조절 능력은 아까 토탈 파워, 우리 전체적인 우리 몸의 건강 상태, 면역력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LF, 교감의 절대 파워. 이게 바로 피로도라고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좋고 좌측으로 갈수록 나쁨이고, 심장의 안정도는 부교감의 절대 파워. 우리 심장에 있어서는 부교감이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아까 주파수 보셨듯이 좀 더 신호가 짧고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부교감이 조금 더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능력으로도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신체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지컬 스트레스를 해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SD에는 하트레이트 이런 거를 수로 지수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게 잘 환자 증상과 맞고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제 교감, 부교감 이 밸런스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긴장할 때 높다. 그리고 지나치게 밸런스가 깨질 때는 낮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우리가 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대처 능력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맥펄스의 HRV 파라미터도 종합 점수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 피지컬, 멘탈 모두 종합해서 종합 점수를 해서 자율 조절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건강할수록 50 이상 올라가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동 코멘트로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또 일일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PG 혈관 건강 검사 바디 체커에서는 이렇게 혈관 단계도 보여주고 혈관의 모양도 보여주고 이 지금 파형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1, 2단계가 양호한 상태고 3, 4단계 노화가 시작됐고 5, 7단계는 이제 관리, 대상, 노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 상태를 반드시 치료까지 해야 될 단계는 거의 6, 7단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단계 2단계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2단계다. 대표적인 정상인데 이 혈관 파형은 2단계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혈관 나이는 종합해서 혈관 나이를 또 평가를 해드리고 있고요. 혈관 단계나 동맥 탄성도, 말초 탄성도 이렇게 또 다이아그램으로 삼각형으로 해서 또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혈관 단계도 좋지 않고 혈관 탄성도 안 좋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갈수록 좋고 여기는 이제 보통이고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A분의 B가 아까 동맥 탄성도, A분의 D가 말초 탄성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평균 심박수는 얼마고 단계는 2단계다. 이렇게 2단계. 그리고 희미하게 그 사람의 1단계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요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못 미쳤구나.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구나. 이런 거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2단계인데 단계의 퍼센테이지별로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이 사람은 2단계이지만 94% 2단계가 나와주고 1단계는 4%. 그래서 이 사람은 2단계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계를 이 사람의 단계로 보고 이 부분을 2단계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계가 1단계가 제일 좋고
단계가 갈수록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설명이 되네요. 동맥 탄성도, 말초 탄성도. 연령 대비 표준에 있느냐, 표준 이상이나 표준 이하나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얘도 결론적으로는 자동 코멘트를 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뭐뭐뭐를 유지하십시오. 건강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안 좋으면 거기에 따른 코멘트를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반드시 혈관 건강 체크는 해야 된다. 혈관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말 없이 다가와서 이제 이미 증상이 있을 때는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게 손발 저림, 담이 결린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뭐 목이 잘 든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디지즈가 있는 사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분들은 자주 체크하셔야 되고요. 혈관 건강 예방과 생활 습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규칙적 운동, 음식 조절, 따뜻한 음식, 음주, 흡연, 삼가 너무 잘하는 거라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음식으로 부족하면 건강보조제를 알기닌, 오메가3. 하여튼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마늘 이런 게 굉장히 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9세까지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현성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측정 시 주의사항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운동 직후 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프리뷰를 누르고 나서 너무 움직이면 안 되고 프리뷰 상태에서부터 안정하셔야 되고 매니큐어는 빼셔야 되는 거 아시겠고 적정 온도는 평안한 온도가 좋습니다. 25도 전후가 좋고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도 안 좋고 검사 2시간 전에는 카페인 흡연을 섭취를 금하셔야 되고 전날 음주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핑거 센서는 왼쪽 검지로 하지만 간혹 왼쪽에 문제가 있으면 너무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거나 그러면 반대손 하셔도 되긴 합니다. 원칙은 왼손으로 하시고 조용한 환경에 안정된 상태에 검사하는 거. 심장 높이로 측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1, 2단계는 계속 강조가 되네요. 1단 건강한 상태, 20대 건강한 사람, 3, 4단계는 노화가 시작된 사람, 5, 7단계가 이제 결국 유의하셔야 되니까 몇 번 강조했죠. 그죠? 그때 저온에서 측정할 때도 또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 센서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질문하는 게 반복 측정 시 미치는 영향들. 결국은 우리가 혈관의 상태고 또 혈관의 성질이 있다면 이 혈관의 상태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 손가락 끝에서 용적 변화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오전에 측정하는 거를 조금 권장합니다. 우리가 혈압이나 뭐 혈당 체크도 보통 오전에 하듯이 오전에 측정하는 게 안정적이지만 물론 오후에 측정하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교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오전에 측정했으면 나중에 오전에 비교하시고 오후에 측정하셨으면 오후에 비교하시고 그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의 온도 계속 설명드렸네요.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하라고 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왼쪽에서 측정을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다 라고 했었을 때 조금 안 좋게 나온 경향성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압력 금방 얘기했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여러 번 측정을 했는데 결과 차이가 난다. 이럴 땐 금방 설명드린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혈관의 상태 변화의 요인이 있는지 한번 문진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날 좀 술을 드셨다거나 그런 상황, 그런 부분을 문진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측정했는데 2번 더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A 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많았어요. 맥박이 빠른 경우 되게 안 좋게 나온다. 아까 소장님이 얘기를 했죠. 맥박이 빠른 경우는 보통 100회 이상일 때 간격의 차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HRV는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맥박이 빠른 경우는 자율 조절 시스템이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빠른 사람들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지, 급성이나 감기나 통증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첫 신호거든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 유전적으로 좀 빠른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맥박이 빨라서 자율신경이 안 좋게 나온 경우는 너무 긴장했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최근에 있거나 또 질환을 동반하고 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수면 부족 이런 분들이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럴 땐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오니까 최근에 잠을 거의 못 잤다. 이런 분 하트레이트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히스토리 테킹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또 혈압이 일시적으로 확 떨어질 때 자율신경장애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맥박이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박수를 내려주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로 대부분은 운동 부족이 1차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하게 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비만인 경우는 다이어트를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식생활은 염분을 줄이기, 육류보다 생선 위주의 식단. 아까 또 설명드렸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나 뭐 이런 알기닌, 강황 등 혈관을 좀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이런 부분을 해야 맥박이 좀 다운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은 호흡 운동도 해야 되고 심박수를 느리게 하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는 쉼도 필요하고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병원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60세 넘는 분들이 맥박이 빠른 경우 혈관 상태와 상관이 혈관 단계가 좋게 나온다. 아까도 설명드린 혈관 단계가 좋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파고가 굉장히 높고 빠르기 때문에 동맥의 탄력도가 높게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또 빠른 경우는 주로 염증성 질환, 고열, 빈맥일 때, 그래서 지금 1단계인데 60대다. 근데 1단계다. 봤었을 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박이 빠른가? 그리고 또 그분이 현재 지금 어떤 질환이 있나? 고혈압 있나?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1, 2분 측정했는데 결과가 다르다. 아까 제 측정 시간은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제 측정은 변동이 심한 사람은 한 3회 정도 측정 후 평균값 보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제 측정은 연속 측정보다는 오전, 오후 나눠서 측정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 치료 전후는 같은 시간대에 꼭 비교를 하라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관경화 측정 시 6단계 이하 이상 심박수는 계속 체크가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혈관 단계가 6단계 이하는 절대적으로 건강 관리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주로 고령, 나이가 많을수록 6단계 이하지만 빈혈, 당뇨,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질병인 상태에도 6단계 확률이고 또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경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혈관 상태가 안 좋은 분은 병원에서도 이거 먹으라고 처방 내줍니다. 오메가3는 알기니 요즘에는 아예 처방을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혈액 검사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도 좀 실시했으면 좋겠고 이상 심박수가 6개 이상 나오면 부정맥 의심하고 일시적 스트레스가 아니면 수면 부족인 확인하고 심장과를 한번 방문하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혈관 측정 결과 단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계속 강조했죠. 1, 2단계는 건강 유지하고 아까 예외적인 경우는 염증이나 맥박 빠른지 확인하시고 3, 4단계부터는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운동도 미리 해서 건강을 챙겨야 되고 4, 5단계는 건강관리 필수 단계 6, 7단계는 다른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고 병원 내원하는 것도 한번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건 다 마쳤고요. 하여튼 자율신경 조절, 면역 유지, 혈관이 건강해야 장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건강 상태를 꼭 바디 체커나 맥폴스로 측정을 좀 중간중간에 하시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진단의 성문진 그 교육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HRV 쪽이라든가 APG, 그리고 이제 뭐 혈관 건강, 그다음 다양한 결과 항목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뭐 메시지 올라온 거 보면은 자료들은 이제 오늘 했던 교육 자료들은 이제 많이들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자료들은 지금 전해주셨던 이메일 주소로 지금 저희가 이 PDF 파일은 저희 같이 공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한 2개월 간격으로 이런 반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금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 이제 그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장비 모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현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또 그거에 맞춰진 어떤 그 내용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또 이제 12월 다들 연말 마감도 잘 하시고 또 행복한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